살아나는 한국 경제 수출과 제조업에 기대를 건다. 이 살아나는 한국 경제 살아나는 거 맞습니까?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지금 네, 살아난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더 이상 후퇴는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요즘에 어떤 그 딜레마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 주변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썩 네. 좋지는 않거든요. 물가도 높고 이제는 뭐 10만 원 들고 마트 가도 네. 살 게 별로 없잖아요. 냉면이 15,000원. 네. 짜장면이 8,000원, 9,000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이제 주는 거니까 네, 사실 이렇게 내수 경기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뭐 이게 내년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좋을 거다.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공매도도 금지하고 뭐 김포 수도권 편입하고 뭐 이런다고 갑자기 뭐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런데 그래도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표들 중에서 보면은 수출과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이 바닥을 치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지만 금융시장은 상황이 안 좋아도 네, 뭐 한 3개월, 6개월 뒤에 뭔가 희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베팅을 하고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그 한국 경제도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네. 자료 한번 보면서 네.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사실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속 좋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CD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레고 사태 때 이후에 조금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금리 수준이 크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주춤해졌지 사실 이게 굉장히 레벨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레고 사태 때 뭐 급증했었던 비은행 쪽에서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이 주변에 그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높은 특판 금리로 예금을 많이 가지고 갔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만기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기 도래 때문에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나왔던 거잖아요. 네. 이사님은 어떻게, 아니, 상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저는 되게 심각하게 보는데, 이 부분을. 이게 근데 음. 이게 비은행권의 문제고 은행권은 사실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은행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 문제가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이제 아마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들은 많이 지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계속 자금 압박되고 금융기관들이 지금 돈이 별로 없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좋아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펜만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지금이라도, 새마을금고라든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빼라. 그래서 1금융권으로 이동시켜 놓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러면 X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불안하신 분들도 불안하면은 1금융권으로 바꾸시고, 어쩔 수 없이 2금융권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묶여 계실 텐데, 요 부분이 저는 내년에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뇌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X를 든 이유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까지 괜찮다? 네.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총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과거부터 꽤 됐었죠? 선생님. 총선, 사실은 이제 대선이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요. 네. 총선 같은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반반이다. 왜냐면은 총선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지방 이슈들이 훨씬 더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 많은 정책 이야기나 뭐 지방에서 그 도시 계획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그래서 총선 전에는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 버리면은 선거가 완전히 물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정책은 조금 더 도시 개발 쪽으로 해서 지방을 통합하고 뭐 서울과 지방 간의 어떤
괴리를 좁힌다든지 이런 류의 이야기들 지금 김포 지표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에 지금 핵심이 되어 있는데 뭐 다 정치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이게 삶이 바뀌는 건 없어 보이는데요. 주식시장에는 사실 총선보다는 대선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색깔이 바뀌면 이 정책의 색깔이 확 바뀌다 보니까 이게 대선이 주는 영향이 훨씬 더 커서 저는 총선은 뭐 아주 이렇게 그 극명하게 어떤 정책이 바뀐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정치 방송은 아니지만 총선에서 만약에 현 집권 여당이 졌을 경우에 바로 저는 레임덕 들어간다고 네. 보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대선의 출발점이 총선이자 대선이 시작될 것 같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하튼 뭐 총선 전후로는 일단 시장 변동성이 올 수는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네, 좀 오겠죠. 근데 저는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전까지는 특히 지방과 관련된 네. 왜냐면 새마을금고도 물론 이제 서울에 또 많지만 지방도 되게 많잖아요. 지방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어쨌든 굉장히 좀 적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던 연인, 짝사랑이죠. 20대 초반 군대 갔다 와서 새마을금고 여성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새마을금고 얘기 나오니까 옛 과거가 추억이 떠오릅니다. 좋습니다. 어떤 또 저기를 좀 볼까요, 자료를? 지금 14페이지 잠깐 자료 보시면 14페이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과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지금 수출이 어쨌든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보면은 대중 수출의 감소폭,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 감소폭이 약간 좀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반도체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더 걱정은 하지 말자. 뭐 대단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수요가 정말 불어진다라고 하면 이번에 사실 중국의 수출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중국의 어떤 그 소비나 심리나 어떤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면은 한국의 대중 수출도 사실 좋아지다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기저 효과도 있긴 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폭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는 더 나빠지진 않는 것으로 좀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반도체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뭐 수기화 전선도 계속 언급을 주셨고 결국 이제 하반기에 도래하니까 주가가 역사로 증명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고가 경신을 하면서 멋진 모습 보여줬고 삼성전자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면서 업황 바닥론이 사실 올해 4월, 5월, 6월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바닥을 찍힐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상승 각도, 이 반격의 각도가 연말과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강성유주와 하이닉스 강성유주는 계속 홀딩입니까? 네. 네. 소부장들도 홀딩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부장 같은 경우가 좀 사실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저는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약간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그 삼성과 관련된 부품업체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저희 센터장님, 반도체 담당하신 센터장님의 예. 말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에서 그 하이닉스와의 어떤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올 4월 달에 네. 12월에 가기 전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오늘 띄우시던데 뭐 모르죠. 뭐가 나올진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굉장히 지금 벼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밥방송 주식혁신위원회라는 좀 재미난 프로그램 하나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이 나왔던 것이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안 된다. 하이닉스만 간다. 소부장도 하이닉스만 관련주만 봐야 된다는 의견과 아니다. 삼성전자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는 중간에서 이제 중도의 입장에서 둘도 된다. 이런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맞을까요? HBM 자체로만 보면 지금 그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 쪽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노력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뭔가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소부장 쪽은 오히려 삼성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거를 조금 권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종목 언급을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근데 반도체는 네. 너무 종목을 몰라가지고 딱 한 종목 정도 승진빵으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 종목 정도는 보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안 넘어오시네요? 들었는데 까먹어가지고요. 들었는데 까먹으셨어요? OLED 쪽은 아니죠. 네, OLED 쪽은 아니고요. 장비 쪽인데, HBM 관련이에요? 네. P&H.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 증권사 압수수색도 들어가는 저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메리츠 증권 또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 쪽은 업황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계시고, 이도저도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서 쫓아가는 소부장들, 픽해놨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워낙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똑똑하셔가지고,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리되어 있는 거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어떤 업종이 좋을 거냐라는 건데요. 네. 뭐 반도체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스킵을 하고, 네. IT 부품이나 소부장 쪽도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 고개를 들고 있어요. 쌍바닥이네요. 예, 안 된다 하는 그 산업에서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걸 보면은 연말에 핸드폰 수요. 수요도 저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래도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또 기기 수정할 네. 때가 됐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석유 제품. 아, 예, 예. 이거 보면은 SK 이노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실 만한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계업종. 네. 그 다음에 의외로 화장품도 그 아모레나 LG생명과 같은 막 대형주들은 좀 모르겠지만 ODM 쪽은 네.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의외의 모습을 시장 네. 어려울 때 보여준 것 같고요. 코스맥스 쪽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중국 쪽 기대하지 말아라. 뭐 말들은 많았지만 꼭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시간 지나 보면 그때가 매수 기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올해 여름에 반도체 쪽도 그랬던 것 같고, 반대로 2차 전지는 엄청 좋은 얘기만 나왔던 그 고점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고점 자리였지 않나. 근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주가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격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면 지금 보여주시는 이 차트들을 갖고 봤을 때는 화장품 기기에 유효하고 디스플레이 쪽도 계속 유효하고 석유 제품도 다 괜찮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반도체 얘는 언제 이게 딱 터닝이 나올까요? 지금 이 자료에서. 이게 12개월 누적이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계속해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12개월 누적의 금액이 지난달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완전히 이제 추세 전환을 한다는 건데 지금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저는 이게 그냥 뭐 한두 달 좀 좋아지다가 끝나는 흐름은 아닐 거다. 적어도 이게 지난 2022년 고점을 뚫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뭐 수출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특히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차트가 먼저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업황은 터닝 포인트 됐지만 이 느끼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는 것이고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은 반도체가 괜찮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내수는 안 좋지만, 이제 수출이나 제조업 쪽은 좀 바닥을 친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수 관련 이야기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보통
말을 아끼시던 부분인데 또 여의도의 현인으로서 위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뭐 메모 필기 하셨다가 나중에 틀리면 악성 댓글로 공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 여의도의 현인 허지원 상무님의 지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그 18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네. 이제 제가 지수를 예측하는 나름 이제 계산하는 가장 심플한 논리의 근거입니다. 뭐냐면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네. 한 해의 일평균 코스피의 레벨은 그 해의 영업이익과 거의 똑같이 갑니다. 우리 코스피에 속한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같이 흐름을 간다.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걸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대한민국에서의 리레이팅은 없다. 한 번도 없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한 번도 리레이팅이라는 건 없었고 그냥 기업의 이익의 레벨이 높아지면 지수 자체의 어떤 레벨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익의 레벨이라고 네. 보면 그럼 만약에 이제 내년에 그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컨센서스는 늘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 게 2000년대 들어서부터 그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익이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났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2012년에서 2014년 3년. 그때 이제 유럽 재정 위기 터지고 뭐 이럴 때 요때를 빼면은 아마 대체로 보면은 짧으면 1년, 보통은 한 2년 기업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3년째는 무조건 이제 기업 이익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기업 이익이 안 좋았고 작년에 기업 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은 사실은 뭐 폭의 문제지 방향성은 뭐 기업들이 크게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기대치가 그렇게 높습니다, 현재. 네.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한 40%, 50% 이렇게 늘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높은 것 같다. 특히 이제 내수가 안 좋은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막 수요가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걸 기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어떤 그 V자형의 사이클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면 지금 50%보다는 조금 낮은 한 10%에서 20% 정도 기업 이익이 느는 걸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8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하단이 바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코스피의 어떤 적정 수준을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체적으로 아까 왼쪽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코스피의 어떤 영업이익에 적합한 또는 그 부합하는 어떤 일평균 코스피의 어떤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레벨 잠깐 짚어드리면 22년도에는 235조 원에서 23년도에 172조 원 떨어졌다가 검정색 동그라미 내년이죠. 2024년에 198조. 그러니까 올해 172조에서 198조로 증가한다. 요거를 참고해서 보면 내년에 시장이 좋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신 거고. 다만 좋은 건 맞는데 너무 지금 높게 보고 있다. 네. 컨센을.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는 2022년에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능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근데 이 지표는 우리 성모님의 네, 이제 데이터로 입력해 봤을 때, 미래에셋, 삼성, 니네 다 틀렸어. 내가 맞아. 이 의견이시잖아요. 네. 니네 오버하지 마. 그렇게 높지 않아. 다 적정 레벨은 2024년 198조야. 이게 유진투자증권의 우리 허성모님의 의견이시잖아요. 제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2022년에 어떤 그 영업이익을 능가한다고 하면 코스피 3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이익이 사상 최고치인데 주가가 그 사상 최고치 3천을 넘었었을 때를 못 넘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코스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적정한 코스피 레벨이 한 2,600대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가를 그런 적정한 레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
200포인트에서 250포인트 정도로 상단과 하단을 그려본 게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자료를 썼을 때 특히 코스피가 2300 깨고 막 내려갔을 때 이게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걸 생각하면 되게 싸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지금 뭐 공매도 때문에 약간의 왜곡은 있습니다만은 뭐 2400 밑으로 떨어질 리스크는 굉장히 좀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2400에서 2500대 밑에서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를 보고는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맞지 않나. 물론 뭐 저희가 뭐 대단히 3000 가고 3200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주식을 파는 건 아니고 뭐 조금 주식은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2380에서 요 정도, 2400 정도가 지지 라인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3000 밑에, 이렇게 보니까 3000이 여기네요. 3000이 여기고, 상단으로 2007, 몇을 보셨죠? 이전이? 2700에서 2800 사이. 여기 요 정도. 예, 요 정도 밸류를 놓고 2024년도는 요 정도를 놓고 보고 있다. 네네. 예, 슈팅이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지금 여력상. 그러니까 올해 찍었던 이 고점을 돌파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 못하더라도 전고점까지 2600까지가 지수의 어떤 목표치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날카롭게 들어가면 트레이딩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자, 코스피가 이런 상황에 와서 결국 이제 정고점까지 도달을 해서 더 이상 상승 탄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가는 거예요. 네. 코스피에서는. 다른 애들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분들은 시장과 다른 계리율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그 닷컴 버블 네, 때 맞아요. 정확하게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년 1월에 저희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2000년 3월에 코스닥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해 여름부터 그해 5월 달부터 미국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 지수가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그 삼성전자 위주로 진짜 많이 실적이 갔었죠. 좋았던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2000년 8월까지 시장은 좀 혼자 끌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때랑 약간 좀 비슷한 측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다가 다시 약간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뭐 꼭 굳이 이제 뭐 과거의 경험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상황상 비슷할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전개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 빨리 메모해 주세요. 이런 시나리오 지수는 2600대에서 내년에 막힌다. 그래서 지수를 포기하지 말고 시장의 지수를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과거 2000년대에도 있었다. 닷컴버블 이후에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타 업종들은 굉장히 재미없겠지만 그래서 지수만 놓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지수가 재미없어, 주식수가 재미없어라고 할 수 있지만 혹여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움직이는 강한 모습이 나오면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면 지수는 현재 이렇게 낙폭 가대로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도주는 미리 좀 힌트들을 주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SK하이닉스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여기를 지금 돌파해 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지만 지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한 정도는 아니고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그냥 그 추세 베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딱 요 정도다. 보시면은 2380 수준이 최하단의 레벨이고 고점으로는 2870, 한 2900 정도로 본다라면 중단가 2600, 이 2600이 올해 전고점이었다, 고점이었던 자리다. 요 정도까지는 목표시가 보인다. 더 내년이 좋으면 오버슈팅 나오면서 2900까지도 열어두면서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 박제해둡니다. 네, 박제해두고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상무님하고 나눴던 이 대화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또 형국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보겠고, 어쨌든 수출을 터닝을 보여주고 있는 쪽은 반도체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억 안 나셨어요? 네? 아직 기억 안 나셨어요? 그 한 종목 글자도 생각 안 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물어봐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죠.